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각종 최초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심장 이식 수술의 권위자이시고요. 이 뇌사자 장기 이식의 기본 지침을 손수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내외에 걸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평생 실천해 오고 계신데요. 네, 가천대 흉부외과 박국양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리본 보타이가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라고요. 네. 이게 원래는 사실은 뭐 멋있다고 해서 차기도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감염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감염 예방해야죠. 그래서 긴 가운도 중환자실에 회진 돌 때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다니면은 저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운도 짧은 걸로 좀 바꾸고 넥타이도 이렇게 암만 해도 치렁치렁하게 긴 넥타이는 또 이 환자 저 환자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넥타이도 이렇게 짧은 걸로 보타이로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는데 메고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멋있다고 또 그러기도 해서 감사합니다. 차게 됐습니다. 저처럼 이 긴 넥타이는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거나 할 때 넥타이 끝이 암만 해도 이렇게 청진을 하거나 접촉할 때 환자한테 닿게 되고 모든 환자는 감염의 원인이 되고 의사가 또 감염원을 다른 환자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럼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리본 보타이로 바꿔야 되겠네요. 취향이 있으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각종 최초 기록을 몽땅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심장 이식 수술의 권위자십니다. 최초 기록 첫 번째가 심장과 폐 동시 이식? 그게 가능합니까? 한꺼번에? 제가 이제 94년도에 처음으로 심장 이식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분야에 저도 호기심도 많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96년도 제가 지금 있는 이제 가천의대로 옮길 때까지 심장 이식은 많이 해봤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심장 폐 이식에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도전을 했죠. 근데 이제 대기자는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2살짜리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폐하고 심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 얼마 못 살 그런 한시적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세종병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9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가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뇌사가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얘를 좋은 뜻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가지고 저희가 가서 만나고 관리하고 그래서 96년 4월 20일 날 이제 이식을 해서 그때 성공을 한 것이죠.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심장과 폐 동시에 이식하려면? 그때 지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술 자체는 한 12시간 걸렸는데 12시간? 수술이 한 30시간 넘었을 겁니다. 지혈하는데. 와. 그래서 굉장히 뭐 힘들었었어요. 그럼 30시간을 30시간을 꼬박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렇죠. 환자 옆에 있어야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들은 공중급유라고 그래서 이 마스크 곁으로 우유팩에다가 빨대를 넣어가지고 그 기름 유자가 아니고 우유 유자를 써서 수술하면서 빨대를 빨아먹고 이렇게 합니다. 흉부외과는. 긴 수술은 보통 12시간, 20시간 막 이렇게. 근데 식사하러 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요. 심장을 멈춰놓고 수술을 그동안에 밥 먹고 와서 또 할 수가 없죠.
심장이 멈춰 있는 시간이 길면은 예.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예. 비행기 공중구비 하듯이. 네, 거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공중구비.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화장실은 이제 미리 이제 물 같은 거는 좀 삼가하고 있다가 꼭 필요한 그 음료수만 섭취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예. 와. 그게 습관이 돼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뭐 최장 30시간까지. 아주 심할 때는 기저귀를 차고 가죠. 성인용 기저귀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소변 같은 거는 거기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 직업이군요. 그 이제 심장과 폐 동시 이식 수술 외에도 네. 심근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건 뭡니까? 심근 성형술은 요즘은 이제 효과가 조금 적다 그래서 안 하는데 우리가 철봉을 할 때 쓰는 광배근이 있거든요. 뒤에 근육. 네, 뒤에 근육. 예, 예. 아주 제일 우리 몸에서 튼튼한 근육 중에 하나인 광배근으로 심장을 약해진 심장을 둘러싸가지고 그거를 이제 심장과 동시에 뛰게 전기 자극을 주는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를 이제 예. 제가 또 처음에 시도를 해서 했죠. 그러니까 그 환자의 등에 있는 근육을 떼어다가 등에 있는 근육을 갈비뼈 사이로 근육을 넣고 근육 혈관하고 신경은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근육의 끝만 심장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심장하고 같이 이렇게 뛰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저 심장은 자율신경계로 뛰는데 예. 이 근육은 수의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의근을 이제 자율 근육으로 바꾸는 과정이 한두 달 걸리는데 그 환자는 간염 항원이 양성이고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 또 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법으로 해서 수술을 했던 그런 그것도 국내 최초. 예. 그다음에 수혈도 없이 심장 이식이 가능해요? 그것도 예. 최초신데. 무혈 심장 이식이 요즘에는 꽤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이식 자체가 피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럼요.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봉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또 피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뭐 장비나 이런 거보다는 하여튼 미리 이 조혈 기능을 좀 도와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세심하게 적혈구 하나도 안 흘리겠다 하는 각오로 아주 꼼꼼하게 봉합하고 출혈이 거의 없게 이렇게 하는 세심한 수술 기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야말로 정성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거는 특별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서 수혈을 안 받겠다 해서 수혈 거부하는 환자가 있죠, 그래서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하죠. 그 초창기 우리나라 심장 이식 수술 이제 94년에 처음 성공하셨고 그 초창기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심장 이식 수술의 90%를 박 교수님이 하셨다는데 왜 다른 의사들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는 이제 사실은 92년도 11월 30일 날 이제 아산병원에 계신 송명훈 박사가 처음으로 심장 이식을 했는데 그때 저는 미국에서 이제 심장 이식하고 심장폐 이식을 이제 연수를 받고 있었을 때거든요. 지금 국내에 없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을 했는데 그 뒤에 서울대에서 이제 하나를 했고 제가 세 번째로 했는데 저는 이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이제 이 심장 이식을 배우러 갔고 미국에 그래서 3년을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하고 이 아리조나 쪽에 거기서 왔더니 이 심장 이식이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하나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심장 이식을 하려면은 심부전 환자는 많았는데 뇌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뇌사자를 찾아다녔죠. 그 뇌사자를 찾는 기관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였어요. 그때 뇌사자가 어디 있다 알려주면 바로 지방 어느 병원이고 찾아가서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뇌를 다쳐서 교통사고라든지 뭐 자살이라든지 이런 걸로 뇌사가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뇌사 판정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관리를 포기를 하죠. 이제 빨리 뭐 영안실로 보낼 생각만 하죠. 사실 뭐 뇌사가 된 환자를 누가 살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뇌사라는 게 심장은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은 뛰죠. 모든 장기는 움직이는데 뇌가 정지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것도 뇌가 공식 사망이 되는 겁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심장사가 죽음의 사망이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뇌사가 됐더라도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는 없고 거기서 호흡기를 뗀다든지 또 영안실로 보내버리면은 이제 법적으로 사망을 시킨 의사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뇌사가 되면은 며칠 내로 호르몬이 파괴되고 몸의 모든 전해질이라든지 소변이 많이 나와 버린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제 파괴가 돼 버리기 때문에 금방 환자의 목숨이 이제 이렇게 심장사가 따라오는데 그렇군요. 그때까지 관리를 잘 해야 이식이 가능한 그렇죠. 둔파, 심장 또 뭐 간 이게 이식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1988년도에 서울대 이제 김수태 교수가 간 이식을 성공한 이후에 2000년도에 뇌사 입법이 되기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법의학하는 분들 또 윤리학자들 맞습니다. 현장에 이식하는 의사들 막 뜨겁게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는 심장 수술을 할 때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한다. 피를 빼고 심장을 멈추고 수술이 끝나면 봉합을 하든지 판막을 갈든지 하고 피를 채우고 바람을 빼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데 그 심장사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매일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심장을 멈췄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뇌사가 돼야 이게 정말 죽음이지 하고 이제 뭐 여기저기 호소도 하고 뛰어다니고 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도화가 됐죠. 힘을 합쳐서 뇌사에 한해서는 심장을 적출을 해도 심장사가 되게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는 기준이 됐고 그게 2001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럼 그 90년대 중반 그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는 이제 전국 어느 병원에 뇌사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가셔서 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 며칠 안에 심장사까지 오니 그 환자 관리를 좀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될 수 있으면 모시고 오고 그 지방에서 이제 못 모시게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관리를 해줬죠. 왜냐하면 표준화가 돼 있지를 않으니까 약을 쓴다든지 뇌사자의 생리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가서 해서 이제 보호자 설득하는 과정. 보호자가 동의해야 되죠. 그렇죠. 동의를 해야 되죠. 보호자를 동의를.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심장 이식을 그때 이제 대부분 많이 할 수 있게 된 동기. 그러니까 다른 의사분들은 일부러 발품 팔아서 그렇게 전국 병원 다니면서 그런 일을 힘들죠.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한 것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또 분위기가 심장 이식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실제로 현장을 발로 또 뛰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했다기보다는 좀 상황이 힘든 거는 사실이었죠. 근데 교수님은 저는 막 하고 싶어서 너무나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 의학의 발전을 가져온다. 그뿐 아니라 이게 그 이식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실 분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참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 그렇게 뇌사 판정된 그 가족들한테 이분 심장 우리가 좀 이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반응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뭐 반대하시는 분도 일부 있는데 대개 이제 할머니들이나 좀 먼 친척들은 반대를 하시는데 당사자 부모라든지 되게 젊은 교통사고 애들을 예를 들면은 부모들은 이 아이를 살려서 다른 사람한테 심장을 줌으로 해서 당신 아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걸로 하시고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례는 우리가 치러드립니다. 이런 설득들을 이제 하죠. 계속. 그럼 대부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상태를 이렇게 매일 중환자실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해주지만 우리는 그 환자분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동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로 2000년 그 제도화 시킬 때 교수님께서 무슨 지침
뭐 기준표 이런 걸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입법이 되고 200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국립의료원의 국립 이제 장기관리 기구가 생기고 제가 거기에 이제 심장폐 분과위원장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했는데 첫째는 그러면은 기증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백 명인데 뇌사가 한 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증자를 수백 명 중에 누구한테 줄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뇌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뇌사자를 경험이 없으니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한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다른 여러 장기를 될 수 있으면 심장폐, 각막까지 뭐 다 해서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그래서 이 이식이 되게끔 하는 두 가지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표를 제가 만들었죠. 두 가지를 심장에 한해서는. 우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사회 통념상 이제 외국에 얘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40대, 60대 뭐 나이 차이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젊은 사람한테 그리고 감염이 없는 사람 또 혈액형이 이왕이면 같은 사람이 거부 반응이 적으니까 A형이면 A형. 그래서 점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리적 근접도 같은 경우도 또 중요하죠. 또 내가 과거에 콩팥 기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산점을 더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이제 그거를 했고 뇌사자 관리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뇌사자 관리를 하는 병원이 표준화된 지침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뇌사 관리가 잘 되어야 그 뇌사된 환자의 장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호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약제를 어떻게 쓰느냐 보호자 예를 들어서 대기실이 있느냐 면담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지금도 아마 1년이나 2년 뭐 60점 이상이어야만 뇌사관리 병원으로 지정을 받고 안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런 그 매뉴얼들이 다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부터 이제 간장이나 다른 콩팥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뇌사자 관리는 제가 만든 걸로 통일해서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했죠. 2001년 이 제도의 시행 이후에는 그러면 국내 심장 이식 수술 건수 자체가 크게 늘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줄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줄어요? 네, 오히려 몇 년 동안 굉장히 줄었습니다. 지금은 한 100에서 200건 정도 심장이식 같은 경우는 사이로 하고 있는데 1년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국립장기관리기구가 이게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괜히 만들어가지고 20건 수가 20, 30건 하던 게 그냥 뭐 10건 이하로 줄어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던 그 몇 년 동안의 고통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 같으면 제가 몸으로 뛰어서 뇌사 관리를 하고 데려와서 이식을 하고 예를 들면 관심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제 제도권으로 돼버리니까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 이제 길병원에 있는데 인천에 있는 병원에는 뇌사 환자 풀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은 100명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암만 해도 뇌사 환자가 한 명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가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데려와서 누군가가 내 일처럼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 뭐 힘들고 또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거가 아마 게을리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제도가 정착되니까 정착이 됐어요. 이제는 연간 100건, 200건씩 그렇게 하고 있죠.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완전 심장 이식, 그냥 심장병 수술 이런 거 말고요. 모두 몇 건 정도입니까? 심장 이식은 전부 해서 한 200건 했을까요? 그 정도 전부 합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200명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250명. 그죠?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되는 분들은 그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실 분들 아닌가요, 사실? 3년 이내로
돌아가실 확률이 100% 거의 어허.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 이식을 하거든요. 예. 그 수명으로만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이 심장 이식 후에 만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임을 조직해가지고 만나고 이제 저희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걸 보면 이제 보람이 있죠. 또. 그분들은 그야말로 예. 제2의 부모님 아닙니까? 예. 계속 연락하시죠? 예, 연락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또 그런 걸 사진도 보여주고 그럴 때 이제 아주 보람이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특별히 교수님은 수술한 그런 모든 환자들한테 뭐 병원 연락처가 아니라 교수님의 개인 연락처를 네. 전부 알려준다면서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수술 종류가 응급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을 한 후에도? 네, 수술한 후에도. 어. 예를 들어서 판막 수술을 하면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평생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와파린이 옛날에 1920년대 이후에 위스콘신에서 쥐약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쥐약으로요? 네, 쥐약으로 개발된 독약이네요, 거를, 일종의? 네, 왜 쥐약이냐면 소가 이 풀을 전동쌀이라는 풀을 먹고 이게 출혈이 돼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던 이제 그 의사들이 그거를 처음에 이 약을 먹으면 쥐들이 출혈을 일으켜서 죽는, 그러니까 응고가 안 되는구나. 이 약을 혈액 먹으면 응고를 방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만든 약이 와파린인데 이 약을 안 먹으면 판막에 응고가 생겨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금속 판막이 작동을 못하는 환자가 죽게 되고 이 조금 양이 많아지면 또 출혈이 돼요. 이를 닦을 때 피가 난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심지어는 뇌출혈로 응급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 밤에 또 새벽에 또 휴일날 의사가 없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는 응급실에 그냥 가거나 개인 병원을 가면은 판막 금속 취한 판막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잘 전문가가 아니면 모른다. 그 분야에 있어서 모르죠. 그럴 예. 때는 어떻게 가서 비타민 K를 맞으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라든지 이렇게 바로 알려줘야지 환자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 물론 이제 뭐 다른 응급 상황도 있죠. 협심증이라든지 뭐 심근경색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보통 때는 전화하지 말고 위급시에 꼭 위급시에 예. 전화를 해라. 근데